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게 된 전호중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수험 생활 좀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노무사를 합격하고 지금 한 5년 가까이 실무에서 이제 현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실무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사회보험법이 이제 무척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노무사 이제 시험에서는 1차 객관식에만 나오기 때문에 2차 이제 주관식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1차 합격률이 응시생 비율 50%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를 하면 다 이제 합격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실질 경쟁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2차 시험과 연계된 1차 노동법 이제 뭘 위주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죠. 노동법 1, 2하고 민법하고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사회보험법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일정 부분 원하시는 점수를 맞으시라고 충분히 봅니다. 사회보험법은 고득점으로 전략감으로 삼으시면 아마 범위를 이제 넓히는 게 되니까 절대로 범위를 넓히시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평균 60점, 40점 과락이기 때문에 노동법 고득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만 확보해도 1차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이 사회보험법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될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줄이시고, 나머지 시간은 2차 준비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2차가 거의 보니까 올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1차까지 대비를 하시려면 사회보험법은 최대한 범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사회보험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나온 이런 법이 개정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법을 보면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징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징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하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 이렇게 사회보험법은 이렇게 5가지의 단행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2016년도를 딱 보면, 기존에는 문제수가 4문제, 5문제, 6문제, 6문제, 2문제, 2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3문제, 6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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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제, 2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법 2문제, 국민건강보험법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시춘 선생님 거에 보면 사실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2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범위 양은 많지만 출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회보장기본법은 내년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 교과서 페이지 수도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이나 2016년도나 요 네 문제 나오든 세 문제 나오든 여기서는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맞추셔야 되는 게, 시험 직전 이제 당일 아침에 가지고 유일하게 볼 게 사회보장기본법은 한 번 정도 더 보시고 가면 됩니다. 네 문제만 다 맞춰도 나머지 이제 공부한 내용으로 하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맞추셔야 되고,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좀 비율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맞추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 목표는 70점 이상으로 잡습니다. 여기는 100점을 맞아야 90점 이상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적인까지 다 해야지만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기존하고 지금 2016년도를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기존에 징수법이 5문제인데 징수법이 6문제를 가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3문제가 됐다. 이게 올해만 이렇게 바뀐 건지는 아직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보험법이 들어온 게 2010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2015년도까지는 요게 출제 비중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이 위주로 유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한 문제가 더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 법 그 출제 유형도 실무 위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패턴이. 징수법은 완전 실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이 징수법 쪽으로 실무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기존 이렇게 출제 그 비중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맞게끔 각 문항수에 맞게끔 여기서 몇 개 이렇게 나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7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제 여기에 4대 보험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총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게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출제를 보면 4대 보험은 결국 주안점이 보험이 있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그러면 교과서도 그렇고 여기 개별 법률 조항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보험 관계의 성립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데, 이게 여기에 어떤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 개별 법마다 어떤 보험급여의 종류를 보험급여로 받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립보험료 보험급여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거부 처분이라든지 확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의 제기하는 절차, 그게 이의 제기 절차로 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 시간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관계 성립 부분에 각 규정이 조금씩, 보험관계 성립을 해서 규정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성립하고 적용 대상 사업장이 어떤 것들인지,
개별적으로 좀 구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보험관계 성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업장이 보험관계 내로 들어오는 걸 보험관계, 고용산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장이 보험관계 내로 들어오는 게 보험관계 성립이라고 하고, 성립, 소멸 이렇게 개념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파트에 가가지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취득 상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이라고 보십니다.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가 보험관계 내로 들어오는 걸 취득 상실이라고, 사업장이 보험관계 내로 들어오는 걸 보험관계 성립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립을 언제 하고, 그러면 결국 소멸을 언제 할 것인지, 취득을 언제 할 것인지, 상실을 언제 할 것인지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성립을 했으면 아마 가끔 보셨듯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요게 보시면 됩니다. 성립 소멸과 관련해서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여기는 이제 성립 소멸은 14일 내에, 변경 소멸도 14일 내에 신고 기한과 관련된 일자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실 필요 있고, 취득 상실 부분에도. 그러면 언제 취득 상실하는지, 시점이 언제 되는지를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원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본다. 그러나 취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입사한 당일, 회사에 취직한 당일을 본다. 당일날 피보험 자격 취득을 한다. 이렇게 취득은 하고 신고 기간은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상실은 그러면 퇴사한 날, 오늘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날로 기준을 할 것인지, 퇴사한 날에 다음 날을 상실시킬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본다고. 그리고 왜냐하면 당일날로 볼 건지 다음 날로 볼 건지 관련해 가지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런 문제하고도 걸려있기 때문에 당일날로 만약에 상실시킨 당일날로 했을 경우에, 만약 이분이 당일날이 179일이다 하면 피보험 자체 수급 요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날로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다음날 그렇게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우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예외, 취득이 상실이 당일날이 아닌 날, 이제 다음날이 아닌 날을 체크를 해 두셨다가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가지고 보고 묻고 있다는 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라는 개념하고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도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성립 언제 할 건지 그런 부분은 간단히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게 고용산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립 소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국민연금 사업장, 직장 가입자가 언제 취득을 하는지 그 기준, 그때는 이제 여기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그거보다 취득 신고 기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관계 성립 이렇게 간단히 보셨고, 그럼 보험료를 부과를 할 때,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 총액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한 걸 보수 총액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지만, 지금 여기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총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게 할 때 기준보수제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건설근로 같은 경우에는 노무 비율에 의한
노무 비율에 의한 이제 보험료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노무 비율 같다. 그러면 부과를 어떻게 할 거니까 징수, 납부, 징수하고 납부 이런 부분들은 좀 일자 위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납부 같은 경우도 납부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납부 예외 부분. 납부를 제때 안 했을 때 연체금, 가산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보험급여 보시면 보험급여는 좀 크게 보시면 지금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 연금,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던 파트를 보시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 개발 사업에 각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지원, 고용 유지 지원, 고용 조정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여기에는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실업의 사전 예방에 해당하는 파트이고 지금 이제 실업의 사후 구제에 관련한 일반적으로 하시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하죠. 가끔 객관식 지문에 보면 지문에서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이 소속이 여긴 건지 구직급여 그러니까 사후 구제제도에 하는 건지 사전 예방적 제도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보면 여기 주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구직급여 부분 보통 구직급여 여기 보면 연장급여 이런 급여가 있습니다. 그게 구직급여. 여기에는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러니까 여기 주소도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하고 매년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유념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직급여하고 요 버튼은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 산재를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산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거의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고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고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산재는 업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건강은 굳이 업무상 제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거의 요양급여라든지 각 급여 부분들이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는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쉽게 이제 산재보험급여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내가 만약에 다쳤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시면 최초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원에 가면 진찰도 받고 어디 이제 진찰을 받은 걸 기초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된다, 그죠? 수진. 그러면 요양, 이거는 4일부터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4일급여부터 3일 이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요양을 이제 심하게 다쳐 병원에 요양을 받고 있는 중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업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휴업급여 70%죠. 그 요양을 받다가 일정 기간이 도과되고 난 이후에 시점에서 보니까 치유가 됐는데, 여기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유라는 개념은 치료가 완치가 된 경우도 있고 정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이 고정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그러면 이 치료가 다 끝나도 손가락이 절단이 돼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상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애급여를 받습니다. 장애급여 또 받고, 치료 종결이 된 이후 시점에 이제 장애 등급 1, 2, 3급을 해당하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하여 수시 또는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간병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급여. 그리고 직장 복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파트는 각 이제 개념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산재는 일단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오고, 이제 급여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두 파트 다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일시금, 장애연금 위주로. 노령연금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완전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고,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각 이제 연금 파트의 수급 요건, 연금의 요건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일시금도 사망 일시금, 장애 일시금, 장애연금,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기본 개념 위주로 보시면 충분하다. 건강보험도 산재하고 처치라든지 요양받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기 절차를 보면 고용, 산재, 연금, 건강, 공의, 행정소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90일, 이게도 90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일자하고
누구를 상대로 심사를 청구할 것인가, 재심사를 청구할 것인가.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의 심판,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일한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특별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지금 현재는 임의적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불복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자 부분 개별 이때는 처분 확인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당함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 기간의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 절차 규정에서는 절차 제척기간, 누구를 상대로 심사 대상 기관 누구인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지금 교과서 내용도 보면 보험관계 성립, 물론 이제 보험급여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가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목차로 이의제기 절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법조문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법조문 자체가 이런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이제 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대보험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뭐 국민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그렇고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가 왜 이걸 써드리나 이러면 가끔 저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까지 봐야 되느냐, 시행규칙까지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시행규칙까지 본다는 건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법 위주로 보시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이제 보면 뭐 수급 사유 제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그렇지만 만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줄이는 부분은 시행령은 일단 과감히 제키셔야 된다. 물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시행규칙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자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나온 시행규칙은 체크를 하시되, 공부는 여기 교과서 본 내용 교과서에서는 따로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도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교과서에 좀 중요한 내용 부분, 체크한 부분, 그까지만 보고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시행령을 보시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제 에러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회보험법 과목은 범위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줄여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90점을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고득점, 90점 넘는 게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차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뭐 경영학도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2차에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필수고 경영조직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영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인적 자원 관리하고 경영조직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거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과목은
사회보험법은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 좀 집중을 하실 시간을 여기서 좀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금 9월 달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번 보시고 내년 한 1월 초나 2월 초쯤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정리 한번 하시고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사회보험법 자체로 맞을 점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사회보험법은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같으면 당연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사회보험법 과목은 누차 말씀 이제 범위를 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강의 자체가 보면 이제 6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 교재는 에센스 사회보험법 뭐 이제 여러 그 노무사님들이 이제 쓴 교재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선정을 했고 여기에 나온 내용만 이제 충분히 보셔도 되는데 진도를 이제 교재 진도 내용을 보면 그 교과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순서대로 나가면서 이 뒤에 보면 뭐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출 지문 형식으로 나온 부분은 제가 보진 않을 겁니다. 보진 않고 뒤에도 보면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 나온 부분을 이제 같이 풀 건데 기본적으로 최근 3년치 16, 15, 14년도까지만 풀고 예상 문제는 이런 걸 풀지 않습니다. 예상 문제를 뭐 개별적으로 풀어보셔도 좋은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기출문제 제가 푸는 정도만 풀고 계속 그거를 기출문제 자체를 푸는데 이제 방점을 두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보면 3년치 보면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돼 나오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시면 다음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실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지문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원하는 점수는 맞을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해서 최초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을 2번 법의 목적 현안 나온 부분만 간단히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에서는 여기 책임을 정해서 최종 목적 국민의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 주체인데 매년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책임의 주체가 국가만인지 국가 지자체인지 구별하는 내용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주가 되고 국가만이 나오는 부분을 꼭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지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국민의 권리 나왔으니까 지금 국민의 권리 부분이 나왔으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법률에 의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연금 보험급여 청구권이라든지 개별 수급권이 보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이다. 여기서 지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호법상의 각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데 국민연금법에 가보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보험료 징수권은 3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보험 수익자라고 하죠.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각종 연금급여에 대해서 청구권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3년인데 그럼 5년이니까 요걸 보셔야 되죠. 국민연금법상 보험수급자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청구권은 5년이다. 나머지는 3년이기 때문에 그냥 다 3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할 필요성이 없으시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의 목적 사회보장 정책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최종 목적 국민의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보면 사회보장 넘어가셔가지고 2절 사회보장의 의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여기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밑에 보시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해서 2016년도에 원래 이 박스 자체로 이 지문 자체가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근데 왜 있냐? 이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한다. 보면 출산, 양육 이 보면 이제 고용보험 관련된 출산 전후 휴가제도, 양육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업, 구직급여 보면 노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노령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 질병은 국민건강보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빈곤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보장을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저희 공부하고 있는 4대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장을 할 것이냐, 소득을 보장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결국 건강은 말씀드렸죠. 산재, 여기서 업무상 재해인가 여부,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지 지금 그 내용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위험인데 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해서 사회보장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분류, 사회보험 보시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 그 보험의 방식이라는 게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거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이 보험료를 거출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이제 보험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보험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보험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는 4대 보험이 있죠. 공공부조 이제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서비스 보시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조세 방식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사회안전망 보시겠습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이다. 사회안전망은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개념이 나오면 이게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책임과 관련해 사회보장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령. 지금 저희들은 여기 4대 보험이 있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뭐 노령연금, 노인복지법, 모자보험 여러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데 저희들 범위는 일단 4대 보험에 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는 이 부분도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면 누구의 주체인가?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정진하는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거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정진하는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책임이 있다. 책임 가진다. 보시면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보시면 11, 13, 16년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해야 된다. 예전에는 국가발전 수준이 아니라 국제발전 수준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4번 지문도 좀 중요하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면 여기에 책임의 주체는 국가만이고 중장기 사회보장 추계는 경년으로 해야 된다. 두 가지나 국가하고 경년.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국가로서 경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정 건전하게 유지 향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임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도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 다음.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그러니까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의 제공,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에게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외국인에게도 이 4대 보험이 적용될 건가 안 될 건가의 문제인데,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외국인 불면합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게 명백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 상호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률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서 이 4대 보험을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거기가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게 국민연금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8쪽 2번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아까 개념 보셨을 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출문제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6번 16년도 문제네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유지 정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합리적 역할 분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라 했던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보셨죠.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몇 년인지 경년이고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국가만이다라고 했던 부분 지금 이렇게 꼬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지문을 예측해 보면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경년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이죠. 보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은 자연권이 아니라 법률의 기초에서 비로소 발생된다는 거죠.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받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 정지될 수는 없으나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서 비로소 나온 거기 때문에 원칙
제한 정지될 수는 없지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 정지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사회보장 수급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한도 법률로서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부분에서도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된다. 여기는 국가만입니다. 그리고 매년 공표를 해야 되고, 근데 가끔 보면 이 내용에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지문 종종 나오니까,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 공표 의무는 국가만이다. 다음 3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오죠.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장급여 수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장급여 수준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최저보장 수준과 임금 공표는 매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6,470원인가요? 올해는 6,030원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6,470원이다. 맞나요? 6,470원? 내년 최저임금? 잘 모르세요? 네, 6,470원입니다. 올해는 6,03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라고 해서 직권 및 신청에 의한 보장.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지 직권으로도 못하고 대리해서도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무사 실무를 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조금 가끔 범했던 이게 이제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 이러면, 보시면 이제 갑 건설회사 본사는 서울입니다. 근데 이게 A 현장이 수원에 있었는데 근로자가 A 현장 수원이라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산업재해를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를 당하셨는데, 그러면 요양급여 청구를 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사냐 이게 현장이냐의 특별한 그렇게 큰 실익이 있지는 않은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장, 여기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원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가 관할권이 있는 지사가 되는, 그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서울 본사에는 주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 관할이 있는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라는 거죠. 여기에 신청을 하면 반려처분이라고 해요. 반려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 이송을 해준다는 거죠. 이송을. 여기 보시면 이송을 해주되 여기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가 이송받은 날인가요? 그러니까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본다. 신청일을 봐주겠다. 신청일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가끔 제척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을 때 이송 문제로 인해서 제척기간 도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뭐 그게 그런 부분은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반려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한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금지, 여기는 통칭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했지만 뒤에 가면 뭐 보험금 청구, 보험급여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개별 다 청구권들은 동일하게 공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양도, 담보, 압류 금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보셨고, 사회보장수급권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포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 서면으로 포기 가능하고 포기 취소 가능하고 포기 자체가 제한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포기 자체를 할 수 없다. 서면으로 포기, 구두 틀렸다는 거죠.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포기는 취소가 가능하다. 포기 자체가 제한된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포기 자체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 뒤에 4대 보험 관련된 권리들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 기출문제 14쪽 기출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사회보장수급권 나오면 서면 포기 가능, 포기 취소 가능, 포기 자체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보장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청을 대신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회보장기본법 상에서 관련된 법률 중에서는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신청이나 그 집행정지 이 신청 절차 관련해 집행정지 부분에서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집행정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빼놓고는 국가기관이 적극 직권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다.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금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 매년 공표 의무는 국가만이다. 5번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네, 5번이 맞습니다.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제한 정지가 불가능하지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제한 정지 가능한데 제한 정지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령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네,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 압류, 담보 제공 금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5번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등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